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신경망 연구로 인공지능의 기초를 닦은 두 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수상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존 호필드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대 제프리 힌턴 교수로, 이들은 1970년에서 2000년 AI의 겨울로 불리는 암흑기를 끝내고 오늘날 생성형 AI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호필드 교수는 1980년대 인공신경망 원리를 처음 제시한 학자로, 그의 호필드 네트워크는 인간 뇌의 뉴런을 모방한 AI 연구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의 생성형 AI, 예를 들어 챗GPT의 기초가 된 기술입니다. 힌턴 교수는 심층학습, 즉 딥러닝의 개념을 최초로 고안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것처럼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한 심층 신경망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AI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바둑 AI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는 힌턴의 제자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두 학자의 연구가 과학과 공학, 일상생활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들의 공로가 물리학뿐 아니라 AI 분야 전반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물리학계에서도 예상 밖의 결정으로, 전통적인 물리학 연구 이외에 AI와 관련된 연구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AI가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물리학 연구에서 AI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3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이 명 씨를 2021년 7월에 2차례 자택에서 만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으나,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명 씨와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7월경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함께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상당한 친밀함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명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명 씨와의 3번째 만남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만남 경위나 횟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어떤 형태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올라 1년 기준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어, 현재는 급여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도 도입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원 A씨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해지하면서 고객센터에 따로 연락하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명목상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의원실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는 중도해지를 명목상 운영하지만 앱을 통한 간편한 해지는 불가능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는 중도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은 중도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중도해지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가 37%에 달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돕는 사르코 캡슐 사용이 위법 논란 속에서 중단됐습니다. 안락사 옹호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와 호주의 엑시트 인터내셔널은 스위스 당국의 범죄 혐의 조사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첫 사용자인 64세 미국 여성이 사망한 후 내려졌습니다.
사르코는 질소를 사용해 사용자가 고통 없이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캡슐로 버튼을 눌러 작동합니다. 그러나 스위스 북부 샤프하우젠주에서 첫 사용자가 숨지자 관련자들이 자살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스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력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스위스 내에서 조력 자살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직장인 백이현 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영상들을 무심코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지난 3월부터 알고리즘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영화 요약 영상만 보려고 했는데 살인사건 등 원치 않는 콘텐츠가 계속 추천됐다며 알고리즘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알고리즘 차단 후 그는 유튜브를 필요한 정보만 찾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계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성 박탈, 수면 부족, 주의력 분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문제를 인식한 일부 사용자들은 스스로 알고리즘을 차단해 통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리즘을 차단하면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이 사라지고 사용자는 검색창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찾아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 시간은 줄어들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사용자들의 경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1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사이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쌀쌀하겠고 낮에는 25도 내외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환절기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얇은 겉옷을 휴대해 기온 변화에 맞춰 체온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